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시 컨설팅, 우리가 이제 추가 합격 방법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입시기간에 배치표를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대학을 간다. 그 점수대로 원서를 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추가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합격 컨설팅에 대해서 진행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입시기관들은 본인들이 만들어낸 배치표가 맞고 그대로 원서를 쓰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이제 정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통해서 실제 자기 점수보다 높은 점수대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들 아마 주위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 동일한 점수대라 하더라도 나보다 낮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나보다 낮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학을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시라는 부분들은 수시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게 추가 합격이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모든 입시기관에서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가 대형 입시기관 같은 경우들도 인터넷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되었을 때 추가 합격 가능성 50% 또는 뭐 추가 합격 가능성 100% 이런 추가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추가 합격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합격 컨설팅 또는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첫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텐데 물론 원서 지원에서 가장 좋은 답은 뭐냐면 내 성적대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390점이면 390점에 맞는 대학에 원서를 써서 붙는 게 가장 좋은 답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점수가 390점이라 하여서 390점 학과에 원서를 쓴다고 해서 100% 붙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점수 구간 내에 나보다 성적대에 높은 학생들이 하향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점수대에 맞는 대학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390점인데 391점 또는 392점인 학과를 가려고 하면 결국 거기에서는 상향 지원이 발생이 되고 상향 지원이면 당연히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의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대형 입시기관의 자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나만의 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함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입시기관의 데이터 또는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거,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으면서 본인의 점수대에 맞는 구간에 대한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들은 각자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오류와 단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기회를 찾아내는 게 정시 지원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 합격 방법론 첫 번째 시간에는 뭘 설명을 드릴 거냐면 첫 번째는 가나다군 이동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다군 이동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나군에 있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그걸 쓸 때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점수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갈 수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군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쓰는 학생들이 가군으로 가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원서를 쓸 거고 다군으로 가게 되면 어느 대학교 무슨 학과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비슷한 점수대 학생들이 어떻게 군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결국 입시 전략이 만들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충원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거예요. 정시는 우리가 추가 합격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추가 합격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지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는 여러 개의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뭐 논술 전형, 뭐 특기자 전형 등등등의 여러 개의 전형으로 분산되는 데 반해서 대부분 정시는 수능, 일반 전형 하나로 대부분 다 몰려있죠. 그렇죠? 물론 정시에서도 일반 전형 외에 여러 가지 학종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기획 힘든 전형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일반 전형 수능 100% 전형으로 하나의 루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저 아래에 있는 대학부터 가장 높은 대학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비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이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정시는 경쟁 자체가 대학에서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가 아니라 학생들끼리 무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시라고 하는 거는 점수로 대학을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순위 싸움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합격 비율이 높은 경우와 추가 합격 비율이 낮은 경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추가 비율이 높으면 내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입시 기간이나 뭐 대부분의 입시 기간뿐만 아니라 입시 설명회를 가시면 대부분 본인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뭐냐면 어느 대학교를 갔더니 전년도에 추합률이 150%였는데 올해 250%로 추합률이 엄청 몰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회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합격 비율이 높다는 경우와 낮다는 경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추합이 발생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어지면, 자, 여기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가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추가 합격 컨설팅을 해서 실제 붙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추가 합격이라는 범위 자체가 사실은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390점을 맞았는데 391점대의 학과를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추가 합격의 의미가 좀 다르죠. 하지만 그것도 추가 합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390점인데 나보다 5점이나 7점 정도 높은 학과에 붙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추가 합격은 그런 거죠. 실제 뭐 빵꾸가 났다 라고 해서 커다란 점수 차이를 딛고 합격을 했다. 이런 경우를 추가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설명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사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실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추가 합격을 통해서 높은 대학에 합격했었던 사례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실제 건국대, 동국대도 떨어졌지만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었던 사례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대에 합격했었던 사례들이든가 자기 점수보다 표준 점수 예를 들어서 10점, 15점, 20점 정도의 점수를 딛고 합격했었던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그거는 올바른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들의 판단을 흐릴 수도 있고, 입시 자체를 잘못하면은 추가 합격 쪽으로 자꾸 유혹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 점수대에서 1점대 또는 2점대, 3점대 높은 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들, 또는 내가 만약에 지금 요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나는 재수를 결심하고 있어. 그럼 어딘가에 원서를 써야 되겠죠?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까? 혹시 나에게도 어떤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 가능한 원서 지원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나간 합격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발표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부모님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표를 하나 띄우는데, 이거는 연세대학교의 충원율, 모집인원, 그 다음에 충원 인원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어떻게 충원인이 빠졌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표를 띄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어지면 국문과는 2018년도에 충원율이 0%였어요. 0%. 그랬더니 2019년도에 13.3%, 15명 중에 2명 정도가 1명이 충원이 된 거죠. 충원 인원 1명, 1차에서 1명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은 전혀 인원이 빠지지 않았어요. 자, 반대로
경희학과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96.5%의 충원율이었고 모집인은 142명에 충원인은 137명, 1차에서 109명, 24명, 4명에서 인원이 137명의 인원이 빠졌고 2019년도에는 충원율이 좀 더 많이 돌았죠. 107명 정도, 107.6%에서 전체 118명 모집 인원의 127명 정도가 충원 인원이 됐고 1차에 100명, 24명, 3명 이 정도 빠졌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화공생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충원율이 높게 벌어지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화공생명은 2018년도에는 139.5%, 2017년도에는 102.6%의 충원율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표를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죠? 보니까 화공생명 그 다음에 경희학과는 충원율이 많이 도는구나. 충원율이 많이 도니까 추기 합격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 다음에 국문과나 심리학과 같은 경우 보면 국문과 특히 충원율이 별로 높지 않죠. 그렇죠? 충원율이 높지 않으니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물론 좀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요점을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그러면 국문과는 충원율이 저거밖에 안 돌고 그 다음에 경희학과나 화공생명은 왜 충원율이 많이 돌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그 다음 표로 넘어가게 되시면 자, 가나다 군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나다 군이동 가능성.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서울대학교로 원서 지원하겠죠. 문과인 경우에. 그 다음에 가군에 있는 다른 학교는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한양대 등의 학교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과 계열에서 가군과 나중에 군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의 예를 말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가 나군에서 만약에 동국대를 원서를 지원하게 된다. 나군에서 숙명여대를 원서를 지원하게 된다. 나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게 뭐 경희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군의 원서를 쓸 때 가군과 다군의 군이동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자, 그럼 먼저 연세대를 한번 봐요. 아까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볼 때 국문과는 지금 여기가 국문과거든요. 국문과는 지금 어땠어요? 국문과를 봤더니 추함률이 아주 낮았죠. 그렇죠? 추함률이 낮은데 경희학과를 봤더니 경희학과는 추함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과도 보니까 심리학과도 추함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문과는 경영 추함률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연세대학교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점수가 412점에서 406점까지의 점수의 구간은 서울대학교 점수 구간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6점 정도의 점수대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410점대에 있는 지리교육, 역사교육, 국어교육, 지리학과 같은 데에 원서 지원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이 410점이라는 이 점수가 꼭 맞는 점수는 아닙니다. 아셨죠? 406점이라고 해서 이 점수가 꼭 맞는 점수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 406점, 412점이라고 말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아는 점수가 뭐예요? 원점수는 나오지 않으니까 표준 점수 나오죠. 그렇죠? 100분위 점수 나오죠. 대학 갈 때는 표준 점수 100분위를 활용을 하죠.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을 통해서 각 대학의 학과의 예상 합격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대학끼리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대학별 점수를 가지고서 예상을 하면은 그 대학 내에서 합격 가능성은 잡히지만 대학과 대학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대학별 환산 점수로는 대학과 대학을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합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부터 시작해서 경영학까지의 점수 구간은 서울대로의 이동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합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높은 과일수록 추합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이 정도를 봐요. 408점대에서 413점대의 점수 구간으로 보게 되어지면 직접적으로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대에서 서울대로 이동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지만 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간호학과, 교육학과, 국어국문, 문헌정보, 문화인류학과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실제 점수가 서울대하고의 점수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추합률이 발생이 되어지기가 아주 약한 거죠. 추합이. 그리고 이 밑에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위 구간은 사학과부터 시작해서 실내 건축학과까지는 실제로 여기서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서는 이동이 안 되는 거고 대부분 이래 학과들은 밑에서 위로 들어오는 학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쪽에서 연대 쪽으로 들어오는 학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지금 보면 경쟁률이 비교적 높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쟁률 3대1 정도의 경쟁률, 2대1 정도의 경쟁률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경쟁률이 낮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합격 가능성이 낮은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왜 동일 대학 내에서 추합률이 높거나 낮게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가나다군의 군이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부터 행정학과까지는 서울대로 직접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합률이 높게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위 학과들은 추합률이 거의 없어요.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서울대의 원서를 쓰기에는 점수 간격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연대 쪽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원서를 쓰고 여기를 붙으면 연대를 붙었는데 성균관대나 서강대로 가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문과 쪽에서는 서강대나 성균관대가 연대보다 낫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과 계열에서는 대부분 서강대, 성균관대를 붙는다 하더라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하위학과에 합격을 하면 대부분 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붙었는데 서강대, 성균관대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점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해봐요. 내 점수가 만약에 403점 정도의 점수를 맞았다. 403점. 그럼 403점을 맞으면 어디에 원서를 쓰면 좋아요? 그쵸? 지금 403점대를 보면은 요 점수대 402점대에서 403점대의 점수 구간 요리로 원서를 쓸 수 있겠죠. 물론 1위로 원서를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4점대의 중어중문학과를 원서를 만약에 쓴다고 생각해봐요. 자, 404점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쓰게 되어질까? 그러면 사실상 이 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404점대 학생들 또는 403점대 학생들, 405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원서를 못 쓰는 이유는 이 점수에 맞게 원서를 써야 돼. 반드시 약간. 왜 그러냐면 추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보통 이렇게 낮은 점수에서 위로 원서를 쓰기보다는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대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낮춰서 원서를 써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403점인데 내가 만약에 원서를 여기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408점인데 학과에다 원서를 쓴다. 자, 그러면 408점인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쓸까? 첫 번째는 408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당연히. 그 점수대 또는 이거보다 점수대가 좀 낮은 학생들, 높은 학생들 409점대에서 하향 안정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점수대가 어떤 학생들? 407점에서 상향을 쓰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408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408점대 학생이나 409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407점대에서 원서를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썼다가 이렇게 상향 지원을 했어. 자, 아래에서 위로 상향 지원을 했어. 상향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연세대학교 408점이 정치외교학과를 407점인데 썼다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 그럼 어디로 가요? 서강대, 성균관대를 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상향 지원을 한다? 불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여기서는 407점대 학생들은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서 지원이. 그럼 407점대는 어디를 원서 쓰냐? 밑에다 쓰겠죠. 406점대에 사회학과나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에 원서를 쓰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408점과 409점대의 점수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여기를 쓰면 얘네들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만 쓰냐? 그러지 않죠. 이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정치학과를 쓰면서 또 어디를 쓰냐면 서울대학교를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나 서울대학교 인문이나 국어국문이나 역사교육학과 같은 데에 원서를 쓰겠죠. 그럼 이 학생들이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서울대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세대 정치학과를 정말 좋아서 남는 학생들도 있지만 문과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럼 결국은 요 점수대의 학생들이 서울대로 다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3점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1등, 이 학생이 2등, 그리고 내가 그냥 3등이 되는 거예요. 3등이.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다. 순위 경쟁이라는 거예요. 순위 경쟁.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집인은 29명을 뽑는 정치 외교학과에 마지막으로 그 29명의 인원 안에 포함이 되어지면 합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408점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그럼 이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409 높은 점수에서 하향 지원하겠죠. 408점 자기 점수 때 원서 쓰겠죠. 407점대 학생들이 상향 지원할 수 있겠죠. 맞죠?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 구간 내에서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대학은 이 점수의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상향이 불가능하면 이 대학은 내가 붙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407점인 때의 학생이 연세대학교 408점인 학과를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407점이면 여기를 써야지. 여기를 써서 붙어야죠. 왜? 여기 썼다 떨어지면 서강대 성균관대 가야 되는데 너 서강대 성균관대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 갈래? 아니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간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세대학교를 가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갈래? 아니면 서울대학교 인문 갈래?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서울대 인문을 가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07점대에서 408점인 학과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몰려있는 학생은 408점에서 409점대의 학생들이 정치외교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은 어디로 연결이 돼? 서울대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추합이 도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합률이 약 100% 도는 구간이고, 그럼 여기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409점 1등, 408점 2등, 그 다음에 403점이 3등이 되는 거예요. 물론 403점하고 408점하고의 점수 차이는 무려 5점이라는 엄청 커다란 점수 차이가 있지만 1등, 2등, 3등이라는 거예요. 3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는 뭐냐면 정시는 점수 경쟁이 아니다. 무슨 경쟁이다? 순위 경쟁이에요. 내가 몇 점이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추합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 비슷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403점이라면 내가 쓸 수 있는 구간은 여기에요. 402점대를 시작해가지고 403점대의 요 구간을 쓸 수 있지만 403점인 학생이 404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405점을 쓸 수 있나?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403점인 학생이 403점인 학과를 원서를 썼었을 때 403점이 404점을 썼었을 때 붙은 확률하고 408점인 학과를 썼었을 때의 붙은 확률을 따지면 어디가 더 높을까? 내 점수보다 1점 높은 학과를 원서를 쓰는 것과 내 점수보다 5점이 높은 학과를 썼었을 때 어디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403점이라면 중호중문학과 사학과를 원서를 쓰는 확률보다는 위에 정치외교나 응용통계를 썼었을 때 붙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쵸? 왜 더 높아?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점수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서 실패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구간은 추합이 돌아 안 돌아? 추합이 전혀 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향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해요. 하향 지원이. 404점이라고 하면 404점이나 405점대 학생들이 붙고자 지원하는 구간이고,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408에서 409점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은 맞지만 이 구간은 추합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07점대 학생들, 406점대, 405점대,
404점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구간의 학생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이 학생은 여기다 써야지 원서를. 그쵸?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조금만 내용을 이해해보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셨어요? 동일 대학의 모집 단위 구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403점인데 408점의 학과를 원서로 써 무려 5점이나 차이 나는데 아니 6점 차이 나는데 10점 차이 나는데 어떻게 붙어? 그러면 내보다 점수가 높은 1점, 2점 위로 원서를 쓰면 이게 더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까운 거리가 어떤 거리다? 훨씬 더 먼 거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문계는 지금 보니까 연세대학교 문과계열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가군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줬고, 지금 보면은 자연계열은 훨씬 더 이동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연계열에서 지금 보면 연세대학교 요 빨간색 구간이 추함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추함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구간이 394점에서 396점대인데 그럼 394에서 396점이면 서울대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 위쪽 댐트에서 상위 점수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대부분 여기 연세대학교 글로벌 융합이나 전기전자공학부를 쓰는 학생들이 경희대, 서울대, 중앙대, 경북대의 의대를 원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연세대학교 상위학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의치대를 원서를 쓰게 되면 의대나 치대의 하위 학과 쪽으로 연결이 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정도가 400점대의 구점이죠. 400점에서 399점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점수 구간을 가진 학생들이, 그쵸? 이 정도의 점수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의치대로 원서를 쓸 수 있겠죠. 또는 가군으로 원서를 썼을 때 의치 한의대 쪽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추함률이 아주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알 점은 뭐냐면 추함률이 높다고 해서 과연 나에게 유리할까? 추함률이 봤더니 이런 학과는 전기전자나 화공생명, 기계공학과 이런 데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139%의 추함률이 높은단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139%의 추함률이 나왔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건축공학과 썼더니 건축공학과 20% 추함률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다 원서를 쓰는 게 더 붙을 가능성이 높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추함률이 높은 학과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추함률이 낮은 학과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정시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쪽의 방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같이 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그곳에 갔더니 실제로는 5명밖에 없을 것 같아. 막상 가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겠죠. 그쵸? 결국 함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추함률이 높다는 것과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추함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추함률이 일단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두 개를 봅시다. 국어국문학과의 추함률이 전년도에 봤더니 0%였어요. 2018년도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3.3%니까 13.3%라고 해봤자 모집 인원 15명에 총원 인원이 1명이네, 1명. 뭐 이거 어떻게 이걸 기대하고 원서를 쓰지? 경영학과를 봤더니 2018년도에 96.5%, 2019년도에 107.6%, 118명 모집에 127명이 충원이 된 거예요, 무려. 그리고 1차에서 100명, 24명, 3명이니까 경영학과하고 국어국문학과는 비교가 안 되죠. 충원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노린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써요? 충원율이 높은 과로 쓴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게 모든 대학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세대학교, 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숙명여대, 가천대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그 대학의 학과의 특성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충원율이 높은 경우와 충원율이 낮은 경우.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걸 반드시. 충원율이 높다라는 것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쵸, 맞죠? 충원율이 높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연초합을 기대해요. 자연초합을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점수가 390점인데 내가 만약에 쓰려고 하는 학교가 392점 정도 되어진다. 근데 이 점수가 392점대의 추원율이 250%였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는 내 점수하고 점수 구간 차이가 마이너스 2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는데 충원율이 250% 되어진다 라고 하면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초합을 자연초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충원율이 높아. 그러면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고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자연초합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 합격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허수 지원이 몰린다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허수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실수라고 있다고 얘기해봐요. 실수. 그러면 허수 지원은 실제 나보다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392점대의 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 점수대가 390점대야. 그쵸? 근데 추원율이 250%야. 그쵸? 점수 가격이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근데 무 2점이 엄청나게 큰 점수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서 지원을 한 학생들이 허수 지원이 몰렸다. 다시 말해서 389점부터 시작해가지고 380, 예를 들어서 5점까지의 학생들이 실제 합격하기에는 점수 간격이 크게 멀어지지만 상향 추합을 기대하고 원서 지원한 학생들을 우리가 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 대략으로 원서 지원이 몰렸다라고 하면 나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되려 나한테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점수 구간 안에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점수 구간이 뭐냐면 392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90점대 1점 또는 390점대까지 있는 학생들, 요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에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보다 점수대가 높이 있는 점수대이지만 실제 배치표에 나와 있는 합격 점수는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수는 허수이긴 하지만 나보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어진다.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불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몰리면 충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항상 일정하게 아까 봤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처럼 150%, 100%의 충원율이 매년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학과들이 있지만 충원율의 분포가 들쑥날쑥하는 학과들이 있죠.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충원율이 예를 들어서 70% 충원율이 나왔다가 어떤 때는 충원율이 20% 나왔다. 다시 85% 충원율이 높아졌다가 충원율이 25% 낮아졌다. 이런 구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널뛰기가 벌어지는 이유는 자 봐요. 충원율이 높았던 이유는 충원율이 높으니까 어떻게 돼? 학생들이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392점의 점수대가 안 되는 학생들 391, 390점, 389점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이 학생들은 상위 대학에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죠. 그러니까 못 붙으니까 결국은 충원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충원율이 낮아. 충원율이 만약에 낮다. 어떤 학과를 봤더니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낮으면 결국은 허수들의 지원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허수들이 낮아지고 그럼 이런 구간에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냐? 실제 392점대라고 하면은 392점에서 391점 또는 어떤 학생들은 393점에서 안정 지원을 하겠죠. 요 점수대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상위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추함률이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현상이.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구나. 자연 추합이 되는구나. 내 점수대에서 쓰면 붙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게 되면 허수 지원이 몰려요. 점수대에서 실제 내 점수대, 합격 가능 점수대에서 1점, 2점, 3점이 낮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게 되면 결국은 다시 충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합격자 간의 점수 편차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점수 편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서를 쓰는데, 내가 원서를 쓰는 학과가 390점이야. 예를 들어서 390점인데 만약에 충원율이 25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90점대에서 충원율이 250%가 나왔다는 얘기는 389점대의 학생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내가 이 점수대에서는 389점을 좀 넘어가고 이렇게 봅시다. 390점이니까 385점을 맞은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점 정도 차이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보냐면, 점수가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상위 구간에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상위 구간에 390점, 389점 이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점수가 몰려있는 구간이 이 정도 389점에서 390점대 학생들이 대부분 다 몰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추합이 대부분 다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추합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추합률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원은 학생들이 상위 대학에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390점이라고 나와있는 나군의 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가군에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가군에 붙었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390점 또는 뭐 391점대의 학과를 썼겠죠. 나군에. 연쇄적으로 이동해서 붙었다는 얘기고, 붙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구간 내에서 점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만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추합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학생들 간의 점수 편차가 작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돌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구간이 이 정도에서 돌지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추합률이 낮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요. 자,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학과가 380점인데 학과를 지원했어. 근데 여기에 봤더니 추합률이 15%였어요. 자, 그러면 이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첫 번째는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여기에 380점대인데 이 점수대가 380점인데 추합률이 15%밖에 안 나오면 379점, 그래 379점은 원서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상향을 해서. 하지만 378점대 학생은 원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377점대 학생도 원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추합 가능성이 있어야 할지. 그치? 추합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다 원서 지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볼 때는 추합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학과에다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380점대에는 379점이나 아니면 381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점수를 다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점수가 나는 370점대 학생이야. 내가 원서를 썼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서 추합률이 15%였는데 추합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합률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추합률이 만약에 15% 추합률이 낮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허수들이 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합격 점수와 거리가 있는 학생들은 원서를 안 쓰죠. 그럼 대부분 추합률이 낮은 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380점대, 379점대 또는 381점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이렇게 원서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나군이면 나군만 원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가군과 다군에 좀 더 상위 대학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들이 붙어요. 다른 대학을. 붙게 되어지면 결국은 추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추합률이 85%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이 추합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중간의 점수대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 점수대는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붙은 학생이 1등, 2등이고 그리고 370점이 3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낮으면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줄넘기를 여러 바퀴 돌려요. 여러 바퀴 돌리는데 거의 제자리에서 도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충원율이 낮다는 거는 줄넘기를 돌리면 크게 돈다는 거예요. 크게,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두 개의 전략인 거예요. 두 개의 전략.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점수가 390점 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 점수가 389점이야. 그럼 이건 자연 추합을 노리고 원서를 쓰겠죠. 점수 간격이 좁으니까 추합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경쟁률이 낮으면서 실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원서를 써야 되고 근데 내 점수가 만약에 388점이야. 이 구간에서 2점 정도만 벌어지면 2점이 벌어지나 10점이 벌어지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 경쟁이 안 돼. 그때서부터는. 왜냐하면 아니 388점이니까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붙을 가능성이 2점인 학과를 원서를 쓰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5점 차이를 나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2점 차이가 나는 게 유리할까? 2점은 점수가 훨씬 더 작으니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가 입시에서는 훨씬 더 먼 거리.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갔더니 내 점수대에서 거기까지 2점 정도고 추가 가능성이 나는 50%야. 합격 가능성이 50%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기다린다니까요. 마치 음식점에서 표를 나눠주면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어디를 봤더니 합격 가능성 100%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붙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합격 가능성 100% 그럼 그 다음에 뭐 생각해? 그러면 추합으로 어디를 붙을까? 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또 봤더니 추합 가능성 50% 이런 뭐라고 생각해요? 기다리죠. 추합 가능성 50%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딴 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어딘가에 원서를 썼다면 추합 가능성을 기대하고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점이지만 이 2점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나보다 점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수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 점수가 389점이면 390점대의 원서를 쓰면 자연 취업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1점 이상 점수가 벌어지면 2점이나 5점이나 10점이나 다 똑같아요. 결국은 대학에서 정시 원수 경쟁은 점수 경쟁이 아니면 무조건 순위 경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위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충원율이 높으면 첫 번째는 추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자연 추합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추합률이 높다고 하면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허수 지원이 몰리게 되어지고 그럼 결국은 다시 충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합격자 간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로는 점수 편차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학생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 줄넘기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충원율이 높다, 내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합격 점수의 간격 자체가 거의 밀착해 있을 때 이때는 가능하지만 점수 간격이 벌어지면 충원율이 높은 게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합격률이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는 것이 높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 이해하셔야 돼요.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 간격의 점수 편차가 작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높은 경우를 통해서 자연 추합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충원율이 낮은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강제 추합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자연 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에는 점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면 밑에 나와 있는 건 결국은 순위 경쟁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위 경쟁으로 전략을 넘어가셔야 되고 허수 지원의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렇죠? 허수 지원의 가능성이 낮아지면 결국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점수대에 맞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쓰는 안정 지원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에 붙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충원율이 낮아. 충원율이 어떤 학과에 0%였어.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추합이 되어진다면 그 학생의 점수는 생각 이상의 점수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실제로는 건국대학교를 다군에 쓰고 그 다음에 가군에서 서강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건국대, 서강대학교 둘 다 예비번호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추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놀랍죠.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질 테니까. 근데 그 학생이 원서를 썼었던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전년도의 초합률이 0%였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의 초합률도 0%였어요. 그리고 그 전년도의 초합률은 20% 정도에서 한 명 정도 초합이 됐었던 학과였었어요. 그런 학과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 실제 어떤 데를 원서를 써야 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구간이어야 해요. 그래야만 실제 점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게 돼 있고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쓴 학생들은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붙어요. 그럼 서울대학교에 붙으면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고 추합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결국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의 간격이 만약에 크다 라고 할 때 도전적인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지원 전략은 충원율이 낮은 경우에 원서를 쓰셔야 되는 거고 추합 가능성이 꼭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신 이 추합의 가능성이 죽은 경우냐 살아있는 경우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합률이 0%라 하더라도 그 0%의 추합 구간이 죽어있는 구간, 그러니까 영원히 추합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아 이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는 죽어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상향, 하향 안정지원의 추세가 이루어진다면 추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구간인지 상향 안정지원이 이루어지면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구간인지 살아있는 구간인지를 판단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원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 보면 여러 입시 기관들에서 정시 컨설팅이나 정시에 대한 입시 설명회를 해요. 근데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뭐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학 구간을 이해하게 되어질지, 내 점수대에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대부분 일반적인 계산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본인이 수능 성적표를 딱 받고 그리고 인터넷에 몇 번만 쳐보면 내 점수대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표준 점수라는 걸 이해하고 또 거기다가 뭐 원점수를 이해하고 대학별 반영 점수를 이해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인터넷에 집어넣는 순간 내 점수 영역별로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대부분 다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상향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상향 지원이라는 게 내 점수가 380점이면 내 점수대에서 1점이 높아도 상향 지원이에요. 그쵸? 모든 사람이 가나다군을 원서를 쓸 때 다 안정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죠. 내 점수대로 보니까 가천대학교 갈 수 있다고 해. 그런데 일부러 점수를 다 낮춰가지고 경기대학교에다 원서를 쓰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가천대의 원서를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붙이면 대부분 다 가천대보다 좀 더 나은 대학을 가려고 하겠죠. 그쵸?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상향 지원을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안정과 적정 지원에 대한 컨설팅이거나 그러한 전략이라면 굳이 비싼 돈 들일 필요 없고 굳이 많은 시간 들일 필요 없고 인터넷에서 대충 자료를 찾아보면 내 점수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다 판단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상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시의 전략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과의 경쟁률이 높으니까 어머니 여기를 쓰셔야 돼요. 여기에 추합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도에 추합이 몇 %가 돌았어요. 여기 가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 아니면 모르거나 그렇죠. 입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점들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가 합격 방법론에 대해서 하나를 제가 찍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번 시간에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건 그럼 과연 추가 합격이 발생되는 구간이 어디냐 이 구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을 대부분 다 이렇게 보면은 상위 구간으로 대부분 다 잘라요. 왜? 실제 이 구간으로 가야 추합률이 높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합을 한다? 그럼 어디다 원서를 써? 상위 쪽에도 원서를 써요. 상위 쪽에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가 합격 원서를 쓸 때 과연 추가 합격은 어떤 구간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생각해 보는 건데, 먼저 한국외대가 가군에 물론 있어요. 한국외대의 나군은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 한국외대 또는 뭐 건국대학교와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가군에 있는 경희대와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경희대는 지금 보면 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과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두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요. 경희대학교는 사실은 그렇게 추합을 치기에는 좋은 학교는 못 돼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에서 첫 번째 사회계열은 대부분 국어 반영 비율이 낮아요. 사회계열은. 그러니까 국어가 25%. 그렇죠? 대신 사회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의 반영 비율이 35%이기 때문에 결국 경희대학교가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희대학교의 구간 자체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이.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도 보면 384점대가 4개 학과, 385점대가 하나, 386점대 하나, 387점대 하나, 388점대 이렇게 하나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구간 자체가 아주 적게 설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 넓다? 좁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기회가 발생이 되어지진 않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되게 위험한 학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지만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로 해서 두 개의 구간으로 다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도 점수대를 보면 384, 385, 386, 386, 388이니까 결국은 388점을 맞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의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좋지 않고, 한국외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외대는 위에 나와 있는 학과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있는 네덜란드 학과까지 학과가 다 반영 비율이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포가 크죠. 모집 단위의 분포가.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382점, 383점대의 학과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385점대가 또 이렇게 있어요. 385. 그 다음에 387점대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의 구간폭이 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더군다나 382에서 380점대의 하위 구간은 선택의 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추가 합격을 노릴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모집 단위의 분포가 넓어야 돼요. 모집 단위의 분포가 넓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학생들이 그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점수대가 흩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지 이렇게 지금 경희대처럼 점수의 분포대가 되게 잦아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서 점수의 기회가 발생이 되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는 세 개의 구간으로 가요. 모든 대학의 모집 단위 안에는 세 개의 구간이 있어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라고 합시다. 세 개. 세 개의 구간이면 여기가 상중하가 있으면 위에 있는 그 한국외대의 지금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경제학과를 상위 구간으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쵸? 얘네들이 만약에 점수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서강대로 이동을 하거나 서강대로 가거나 아니면 한양대로 가거나 뭐 중앙대로 가거나 아니면 성균관대로 가거나 뭐 이런 대학으로 가겠죠. 또는 이화여대로 가거나 이런 데를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른 대학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나구간은 중간 구간은 좌우로밖에 이동을 못해요. 좌우로 가니까 얘네들이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경희대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시립대로 이동을 하게 돼요. 서울시립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구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죠.
상향을 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상향을 치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건국대에서 원서를 쓰거나 예를 들어서 동국대에서 원서를 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 동국대에서 원서를 쓴 학생이 한국외대의 이 하위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건국대, 동국대로 갑니까? 대부분 한국외대에 붙죠.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이거는 추가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추합을 기대하고 원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추합을 기대하고. 두 번째, 상위 구간이 여기 가군의 가장 높은 학과는 한국외대의 가장 상위 학과는 가군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이화여대의 이동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는 당연히 어떤 가능성이 높냐면 추합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추합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허수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85점인데의 학과를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내 점수대가 만약에 384점인 상태, 383점에서 원서를 쓴다? 그럼 붙을 가능성이 사실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385점대고 추합 가능성이 높지만 추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도 다 어떻게 몰린다는 거예요. 추합의 기회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회가 되는 구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 구간은 바로 뭐냐면 좌우로의 군이동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좌우 이동 가능성. 좌우 이동 가능성이 이런 구간이 실제로는 추가 합격에서 되게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추가 합격을 기대하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썼냐면 위쪽에 원서를 썼어요. 왜? 추합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막 학생들 볼 때 막 추합률 여기 막 250%, 300% 추합률 돌았다. 여기 추합 20%다. 그럼 다 여기다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추합이 돌면서 내 점수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죠. 요즘에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합률이 높다는 것은 허수지원이 몰린다는 얘기고, 허수지원이 몰린다는 얘기는 내 점수가 어느 정도 점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 점수대에서 높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실제 붙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추합의 가능성을 보고 원서 지원에 몰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간 구간은 좌우로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인데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군이동은 상향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88점인 학과가 스페인어 학과다. 그러면 이 학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만 써야 돼? 388점이거나 387점이거나 389점인 학생이 원서를 쓰지 이 388점인 학과를 385점인 학생이 여기다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385점인 학생이 굳이 여기 스페인어 학과를 써가지고 떨어질 이유가 없죠. 385점이면 여기다 쓰면 돼요. 한국 외에도 385점인 정치외교학과 385점, 그 다음에 경제학과 385점, 영어영문학과 385점 나와있죠. 프랑스 383, 중국 외교통상 386 이런 데 원서를 쓰면 되잖아요. 여기를 상향을 썼다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가군으로 가야 돼요. 가군으로 가게 되어지면 경쟁도 되게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대학이 낮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간 박스권은 대부분 학생들이 좌우로 불이동이 가능한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다. 상향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우리가 추합을 노리는 지원 전략에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추가 합격이 발생되어지는 구간들은 꼭 가장 높은 구간에서만 발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추합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고 추합을 기대하게 되어질 때 사실상 상향 지원이 불가능한 중간 구간에서 좌우로 분이동이 가능한 구간에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점수에 대한 거를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점수는 뭐냐면 여러분은 다 어떤 점수를 생각하냐면 평균 점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균 점수를. 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했더니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쓰려고 해. 그래서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가 525점이래.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표준 점수를 봤더니 525점이래. 그럼 525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를 봤더니 523.33점. 그러니까 당연히 신소재가 건축학과보다 높지. 이렇게 점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료 검색을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의 점수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 그 하나의 점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평균 점수라는 거죠. 그 평균이라는 게 50%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70이나 80%의 평균 점수를 보게 돼요. 아, 그럼 그 점수가 390점, 내 점수는 380, 391점, 붙을 수 있구나, 1점 위구나, 이렇게 하나의 점수로만 보지만 우리가 점수 생각할 때 꼭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평균 점수만 보지 말고 최저 점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고 점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 간의 간격이고 이 안에서 실제 점수 편차가 얼마나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 신소재공학과가 525점으로 평균 점수로는 건축학과보다 높지만 실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신소재공학과는 520점, 그 다음에 건축학과는 522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축학과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더 높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신소재공학과가 점수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들어갈 때 높은 학과가 나올 때의 점수는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525점으로 상위 점수, 평균 점수는 높은 학과가 하위 점수는 520점대까지 떨어지는 데 관해서 들어갈 때 점수가 낮았었던 건축학과 523.33점인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과가 실제로는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어떻게 냐면 522점 정도에서 실제로는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 아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가 고려대 경영학과가 평균 점수에는 고려대학교 예를 들어서 사학과보다 더 높을 수 있지만 실제 마지막 합격상의 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가 더 낮아요. 사학과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가지고 내 점수대에서 실제 어디를 원서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한 건지 라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봤더니 고려대학교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마지막 점수가 390점이야. 내 점수는 388점이야. 그러면 가장 낮은 학과에다 원서를 쓰면 여기가 점수가 마이너스 2점이고 중간학과까지 하려고 했더니 점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8점이고 그럼 당연히 요 끝에다 원서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과에다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내 점수가 388점이고 고려대학교 마지막 학과의 점수가 390점이라면 마이너스 2점 정도 차이 나니까 여기다 원서를 쓰겠죠. 그런데 여기다 원서를 쓰면 절대로 못 붙는다. 왜 못 붙는다? 첫 번째, 나보다 점수대가 더 높은 388점, 389점대 학생들이 여기서 다 줄을 쓴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구간은 추합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합 가능성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경쟁률의 분포가 마지막에 경쟁률이 무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 간격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붙는 것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학과가 390점이라면 상위 있는 학과는 실제로는 388점이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셨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입시 원서 쓰시고 그럴 때 고려하실 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모든 대학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맞게끔 하나씩 고려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지원 전략을 세워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추가 합격 방법론 2 해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점수 경쟁과 순위 경쟁의 차이점이라든가 자연 추합이라든가 강제 추합의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